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더 개벽입니다. 세계 곳곳에서 발생한 개벽 뉴스 알려드리겠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에 이란이 기뢰를 부설하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바닷속 보이지 않는 무기인 기뢰의 위험성이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좁은 해협을 오가는 유조선과 컨테이너선이 직접적인 표적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해운과 에너지 시장에도 긴장감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뉴욕타임즈는 기뢰의 작동 원리와 폭발 방식을 분석하며 호르무즈 해협 상황을 조명했습니다. 기뢰는 설치 자체는 비교적 간단하지만 제거에는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 해상 봉쇄 효과가 매우 큰 무기로 평가됩니다. 미국 국방정보국은 이란이 5,000개 이상의 기뢰를 보유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호르무즈 해협은 가장 좁은 곳이 약 33km에 불과하고 수심도 약 60m 수준으로 얕아 소형 보트나 고속정으로도 기뢰를 신속하게 부설할 수 있는 환경입니다. 소수의 기뢰만으로도 항로 전체에 위험 경보가 내려지고 선박 보험 중단이나 항로 회피가 발생해 사실상 해상 봉쇄 효과를 낼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되는 기뢰는 계류식 기뢰입니다. 폭탄이 들어있는 탄두를 사슬로 바다 바닥에 무거운 닻에 연결해 일정 수심에 떠 있도록 만드는 방식입니다. 수면에서는 거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선박이 접근해 선체가 부딪히면 즉시 폭발합니다. 사슬이 끊어지거나 고정장치가 없는 경우에는 부유식 기뢰가 됩니다. 이는 해류를 따라 떠다니다가 선박과 충돌하면 폭발하는 방식입니다. 넓은 해역에서 예측하기 어려운 위험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해저에 완전히 고정되는 침저 기뢰도 있습니다. 이 기뢰는 자기장 변화, 엔진 소음, 수압 변화, 진동 등을 감지하는 센서를 통해 선박의 접근을 인식하고 폭발합니다. 수중 폭발은 거대한 물기둥을 만들며 선체 아래를 강하게 타격해 대형 선박에도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은 부착식 기뢰입니다. 잠수부나 특수 요원이 선박에 접근해 선체에 기뢰를 부착한 뒤 타이머를 설정하면 일정 시간이 지난 뒤 폭발합니다. 은밀한 공격 수단으로 활용됩니다. 다만 현대 대형 유조선들은 이중 선체 구조로 설계돼 있어 기뢰 폭발에도 즉시 침몰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 선체가 손상되더라도 내부 선체가 버티고 내부 구획을 차단해 침수 확산을 막도록 설계되어 있습니다. 기뢰의 가장 큰 특징은 탐지와 제거가 매우 어렵다는 점입니다. 해저에는 난파선 잔해와 금속 물체가 많아 식별이 쉽지 않고 제거 작업도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실제로 1991년 걸프전 당시 이라크가 페르시아만에 1,000여 개의 기뢰를 부설했을 때 연합군은 2달 이상 소해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기뢰가 단순한 무기가 아니라 심리적 봉쇄 무기라고 평가합니다. 실제 폭발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항로 전체가 위험 지역으로 지정되면 선박 운항과 보험이 중단되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해상 원유 수송량의 약 20%가 통과하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기뢰는 글로벌 에너지 공급망을 흔들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북한이 일본의 장거리 미사일 배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며 열도의 침몰을 자초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비판하는 동시에 이를 명분으로 자국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강조하려는 의도로 풀이됩니다. 조선중앙통신은 13일 지역의 안전 환경은 일본 군국주의에 의해 엄혹해지고 있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일본의 군사정책을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통신은 일본이 구마모토현 육상자위대 겐군 주둔지에 사거리 약 1,000km에 달하는 12식 지대함 유도탄 개량형을 배치한 점을 문제 삼았습니다. 이어 시즈오카현과 미야자키현 등에도 장거리 미사일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며 이러한 계획이 현실화될 경우 일본 전역에 주변국을 사정권에 두는 미사일 체계가 구축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은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두고 위험천만한 군사적 기도라고 규정했습니다. 또한 장거리 타격 수단의 개발과 실전 배치가 재침을 위한 전쟁 준비의 일환이라며 강하게 비난했습니다. 특히 일본이 장거리 공격 능력을 확보하려는 움직임은 실제 사용 가능성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신호라고 주장하며 경계 수위를 높였습니다. 북한은 일본의 안보 정책 변화에 대해 오래전부터 군국주의 부활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비판해 왔습니다.
지난 1월에도 일본 정부가 추진하는 3대 안보 문서 개정을 두고 과거 침략 전쟁의 책임을 부정하고 재무장에 나서려는 움직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일본의 군사력 강화가 과거 제국주의 시대로 돌아가려는 시도라는 논리를 반복적으로 제기해온 것입니다. 일본의 3대 안보 문서는 국가안전보장 전략, 국가방위 전략, 방위력 정비 계획을 의미합니다. 이 문서 개정의 핵심은 전수방위 원칙의 사실상 수정과 반격 능력 보유 명시입니다. 일본은 적 미사일 기지를 선제적으로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하고 2027년까지 방위비를 국내 총생산 대비 2%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중국과 북한의 군사적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적 변화로 해석됩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번 발언이 단순한 일본 비판을 넘어선 정치적 메시지라고 분석합니다. 일본의 군사력 증강을 부각시켜 영내 긴장감을 높이고 동시에 자국 핵무기의 개발의 필요성을 국제사회에 강조하려는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일본의 군사적 부상을 경계하는 중국 등 주변국의 반일 정서를 자극해 한미일 안보 협력에 대한 반발을 유도하려는 의도도 포함된 것으로 평가됩니다. 결국 일본의 안보 정책 전환과 북한의 강경 대응이 맞물리면서 동북아 군사 긴장은 더욱 높아질 가능성이 제기됩니다. 일본은 방위력 강화를 통해 억지력을 확보하려 하고 있으며 북한은 이를 군국주의 부활로 규정하며 핵무력 강화 명분으로 활용하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상호 대응이 이어질 경우 동북아 안보 환경은 더욱 복잡해질 전망입니다. 우크라이나가 이란제 샤헤드 드론 대응에 어려움을 겪는 동맹국들을 향해 4년 전쟁 동안 축적한 방대한 전장 데이터를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단순한 군사 지원을 넘어 실전에서 검증된 드론 대응 경험 자체를 전략 자산으로 내놓겠다는 뜻입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하일로 페도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13일 드론 인공지능 소프트웨어 훈련 플랫폼이 구축됐으며 이를 통해 동맹국에 데이터 세트와 사진, 영상 자료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수준의 전장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며 수만 회의 전투 비행에서 축적된 수백만 장의 이미지를 공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공동 분석과 신기술 개발을 위해 파트너들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치는 샤헤드 드론이 현대전의 판도를 흔들고 있다는 판단과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과 동맹국들은 전쟁 발발 이후 이란이 샤헤드 드론을 대규모로 운용하는 모습을 지켜보며 대응책 마련에 고심해 왔습니다. 값싼 자폭 드론을 막기 위해 수십억 원대의 고가 방공 미사일을 사용하는 비효율이 반복되면서 전쟁 비용이 과도하게 불어난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가 실전에서 축적한 요격 노하우가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가 운용한 이란제 샤헤드 드론과 이를 바탕으로 만든 게란 드론에 맞서며 탐지, 식별, 대응 전술을 꾸준히 발전시켜 왔습니다. 단순히 무기를 운용한 경험이 아니라 AI 학습에 바로 투입할 수 있는 실제 전장 데이터까지 보유했다는 점이 강점으로 꼽힙니다. 우크라이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도움을 요청하는 국가에 드론 전문가를 직접 파견하는 이른바 드론 외교에도 힘을 쏟고 있습니다. 중동 정세 불안 속에서 안보 협력 범위를 넓히고 이를 러시아와의 종전 논의에서 외교적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계산도 깔린 것으로 보입니다. 동시에 우크라이나는 이런 노하우 전수의 대가로 패트리엇 미사일 등 추가 방공망 지원도 요구하고 있습니다. 전장의 경험을 외교와 협상, 군사 지원으로 연결하는 새로운 전쟁 전략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중동에서 시작된 전쟁이 인도태평양 지역의 전략 균형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의 이란 공습으로 촉발된 이번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미국의 군사 자산과 외교 역량이 중동에 집중되면서 아시아 지역에서의 영향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미국 일간 뉴욕타임즈는 이 같은 상황이 이미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그동안 미군 지도부가 인도태평양을 미국 안보 전략의 핵심 지역으로 강조해왔지만 이번 중동 전쟁으로 인해 그 약속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한국에 배치됐던 패트리엇 미사일과 사드 요격 미사일 일부가 중동으로 이동했고 남중국해에 있던 미 항공모함 전단도 중동으로 재배치됐습니다. 또 호주군은 항공기와 인력, 공대공 미사일을 중동에 지원했고 일본과 대만이 주문한 미국산 무기의 인수도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됐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아시아 동맹국들 사이에서 미국의 안보 약속에 대한 신뢰를 흔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0일 주한미군이 군사적 필요에 따라 일부 방공 무기를 반출하는 것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내고 있지만 우리의 뜻이 전적으로 관철되기 어려운 것도 현실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미국의 글로벌 군사 전략 속에서 한국의 안보 상황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발언으로 해석됩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전쟁을 통해 아시아 국가들이 세 가지 초기 결론을 내리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첫째는 아시아가 미국 외교, 안보 정책에서 최우선 지역이 아닐 수 있다는 인식입니다. 과거 미국 정부가 인도태평양 동맹에 대한 약속을 강조해 왔지만 실제 위기 상황에서 중동이 더 우선순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전망입니다. 중국은 미국이 중동 분쟁에 집중하는 상황을 이용해 아시아에서 자신이 더 신뢰할 수 있는 강대국이라는 메시지를 강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아시아 국가들이 대부분 중동산 원유에 의존하고 있어 이번 전쟁으로 경제적 충격을 크게 받는 점도 중국의 외교 전략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셋째는 미국 무기에 대한 의존도를 줄여야 한다는 인식입니다. 미국이 인도태평양 지역 방공 장비를 중동으로 이동시키면서 무기 공급 일정이 불안정해졌고 일본 등 일부 국가는 이미 수년째 인도받지 못한 무기 계약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계약 이후 5년 이상 지나도 인도되지 않은 미국 무기 계약이 118건, 약 72억 달러 규모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여러 국가들이 군수산업 역량을 강화하고 자국 방위 능력을 확대하려는 경쟁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번 전쟁이 장기적으로 아시아 지역 군비 경쟁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뉴스 더 개벽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